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갈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32. 이제 제법 나이가 찼으니 당연한 순서였어요. 어떤 여자일까, 어떤 집안일까 설레는 마음에 며칠을 부산하게 보냈습니다. 음식도 정성껏 장만하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죠. 손이 닳도록 문지르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데리고 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안의 설렘이 찬물에 잠긴 듯 가라앉았습니다. 흰머리가 드문드문 섞인 단발머리. 아들보다 체구가 훨씬 큰 몸집. 무엇보다 얼굴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이 또렷했어요. 엄마, 이쪽은 다혜 씨야. 우리 회사에서 만났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송다혜라고 합니다. 현우 씨랑 같은 회사 다녀요. 다혜 씨 능력 있어. 우리 회사 과장님. 과장이라뇨. 내 아들 상사라는 뜻이었죠. 저는 얼굴에 미소를 붙인 채 준비한 음식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요리를 참 좋아해요. 현모양처가 제 꿈이거든요. 현우 씨한테 맛있는 것 많이 해주고 싶어요. 현모양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상이 사나웠습니다.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는 무겁게 쳐져 있었죠. 그저 생긴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에 보통 그 사람의 평소 마음이 드러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에게는 얼굴에서 어둠이 느껴졌어요. 게다가 목소리도 낮고 굵어서 첫인상부터 부담스러웠죠. 저는 슬쩍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현우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다혜 씨가 나보다 좀 나이가 있어. 44이야. 44. 내 아들보다 12살이나 많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감정을 꾹 눌러 참았지만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아들놈 혼자 있었으면 이미 등짝을 후려쳤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결혼을 한 번 했었어. 물론 오래전에 이혼했고. 이 미친놈이. 이혼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12살 연상의 이혼 경력까지. 저는 더 이상 표정을 감추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에게 따로 물어볼 것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식사 후 아들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출근이라서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천천히 또 인사드릴게요. 저는 미처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들과 그 여자는 급히 차에 올라 서울로 떠났습니다. 텅 빈 마당에 서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내일 좀 만나자. 엄마, 나 회사 때문에 좀 어려워. 요즘 바빠서. 엄마가 올라갈게. 네 자취방 근처로 갈 테니까 저녁에 잠깐만 보자.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다혜 씨 마음에 안 들어? 저는 대답 대신 짧게 말했죠. 만나서 얘기하자. 다음 날 저는 새벽같이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3시간 내내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죠. 대체 무슨 바람이 들어서 저런 여자를 데려온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의 좁은 자취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현우야, 솔직하게 말해봐라. 12살이나 많은 이혼녀야. 대체 왜 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은 거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다혜 씨가 외모가 별로인 것도, 나이가 많은 것도, 이혼한 것도 다 알아.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진짜 잘해줘. 밥도 챙겨주고, 아플 때 옆에 있어주고,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다 받아줘.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준 사람 없었어. 자식을 키워본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내 자식이 저런 말을 할 때 드는 복잡한 마음을요. 그래서 네 엄마는 뭐였냐고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어요. 화를 내봐야 아들 마음만 더 다칠 테니까요. 현우야, 엄마가 속 좁은 소리 하는 거 알아.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하고 이혼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엄마는 이 결혼 반대야. 엄마 욕심일 수도 있어. 그래도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아들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나 결혼해야 돼. 식 올려야 해. 뭐? 왜 갑자기 식을 올려야 하는데? 다혜 씨가 임신했어. 임신. 그 한마디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4 이혼녀가 내 아들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들의 등짝을 잇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들은 맞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을 알아누웠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이미 뱃속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결국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죠. 결혼식 날 저는 하객석에서 수많은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동네 지인들이 며느리를 보더니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말수가 며느리가 아들보다 한참 많아 보이네. 설마 아들이 사고 친 거 아니야? 배를 보니까 이미 만삭 같은데. 아니야. 그게 사고 친 건 맞는데 만삭은 아니야. 그냥. 그럼 저게 다 살이요? 나이도 50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질문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어난 척 웃어 보였어요.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 저의 능력도 좋고 우리 현우한테 잘해줘. 그거면 된 거지. 속으로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지만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를 붙였죠.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말숙이 며느리 얼굴 좀 보자. 황춘자. 어릴 때부터 저와 앙숙이었던 여자였어요. 제가 잘 되면 배 아파서 학교도 못 나오고 제가 못 되면 신나서 옆 동네까지 떠들고 다니는 인간이었죠. 춘자는 며느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좀 푸짐하네. 근데 나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 혹시 현우가 실수한 거 아니야? 뱃속에 뭐 들었나? 역시 이 여자는 귀신같이 알아채더군요. 주변 사람들 귀가 쫑긋 세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유, 그 잘난 아들 죽 써서 개 좋네. 큰아들 성훈이는 그렇게 장가를 잘 가더니. 우리 말숙이 아들 아까워서 어쩌냐? 근데 저 나이에 애 낳으면 노산이잖아. 걱정되겠다 진짜. 요즘 노산이면 이런저런 문제 많다고 하던데. 아참, 근데 며느리가 이혼녀라며? 근데 전 남편이랑 왜 이혼한 거래? 성격 차인가? 말수가 혹시 바람 아니여? 이 여자가 진짜. 속에서 불이 확 치밀었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오늘은 아들 결혼식이었으니까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자야, 고마워. 걱정해줘서. 그래도 둘이 좋으면 됐지 뭐.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슬쩍 한복 치마 속으로 발을 움직였어요. 춘자의 발등을 구두 뒤축으로 힘껏 찍었죠. 아! 춘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죠. 어머,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너 지금 내 발 밟은 거 알지? 일부러 그런 거지? 내가? 에이, 무슨 소리야. 치마가 길어서 앞이 안 보여. 내가 뭘 밟았는지 어떻게 알아? 저는 뻔뻔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춘자는 절뚝거리며 저를 노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러 갔죠. 잠깐이나마 속이 후련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기분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됐다. 임산부가 무슨 먼 길을 와. 여행길도 힘들었을 텐데 집에서 푹 쉬어. 몸조리가 먼저야. 엄마, 그래도 인사는 드려야지. 인사는 나중에 해. 지금은 뱃속 아기가 먼저야. 다혜는 좀 어때? 입덧은 괜찮아? 회사 다시 가려면 피곤하겠네. 입덧은 좀 나아졌어. 근데 엄마, 다혜 회사 휴직했어. 뭐? 아이 때문에? 노산이라 위험하대. 의사 선생님이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해서 출퇴근도 힘들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니까 쉬는 게 낫겠대. 그래, 잘했다. 지금 절대 안정이 필요하긴 하지. 44세 첫 아이를 가졌으니 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했죠. 저는 아들 부부가 알아서 잘하겠거니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혜 유산했어.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유산?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잘 몰라. 갑자기 배가 아프다더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탔죠. 3시간 거리를 달리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연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아. 이런 일은 누구한테나 생길 수 있어. 너무 자책하지 마.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절로 나왔죠. 솔직히 임신 소식이 없었다면 이 결혼을 허락했을까요? 뱃속 아이가 마지막 이유였는데 그 이유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황망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이런 마음을 품는 제가 나쁘지만 속이 상하는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시 가지면 되잖아. 우리 다시 노력하면 되는 거야. 아들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는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44. 이미 노산인데 유산까지 했으니 다시 자연임신이 가능할까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지만 그 걱정이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여도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미역도 한 봉지 샀어요.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짐이 바리바리 늘어났죠. 3시간 넘게 고속버스에 시달리며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다리가 후들거렸죠. 아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다혜야, 일어나지 마. 누워 있어.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어머니, 이 먼 길을 어떻게. 죄송해요. 제가 나가서 맞았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몸이 먼저지. 가만히 있어.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어 온 반찬들도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어두었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떠먹으며 연신 고맙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직접 와주시고 미역국도 너무 맛있어요. 고맙긴.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네, 어머니. 잘 먹을게요. 그래, 얼른 몸 추스르고. 그런데 밥을 먹고 있던 아들 부부 대화를 듣다 보니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휴직이 아니라 완전히 퇴사를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회사를 그만뒀다니? 저 회사 안 나가려고요. 뭐? 왜? 다시 임신 준비하려면 몸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회사 다니면서는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출퇴근도 그렇고 업무 스트레스도 심하고 집에서 관리하면서 다시 준비해 보려고요. 회사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죠.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혼자 벌어서 서울에서 생활이 될까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44세 다시 아이를 가지려면 정말 몸 관리가 중요하긴 했죠. 저는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긴 했어요. 그래, 그게 맞겠다. 건강이 먼저니까 몸부터 챙겨.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집에서 몸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자꾸 아들 부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또다시 몸에 좋다는 반찬들을 잔뜩 만들었어요. 삼계탕에 넣을 재료도 따로 챙겼죠. 이번에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아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죠. 안 그래도 통통했던 몸이 한껏 더 불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부석부석하고 턱선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한 달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었죠. 집에서 뭘 얼마나 먹었으면 이 지경이 된 건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제 표정을 살폈습니다. 제 속마음을 눈치챈 듯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좀 많이 부었죠? 유산하고 나서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살이 쪘네요. 스트레스도 받고 하니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 몸이 안 좋았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운동 등록했어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몸 관리 시작하려고요. 헬스장이랑 필라테스 끊었어요. 이번엔 진짜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래, 그래. 근데 무리는 하지 마. 천천히 해. 건강이 먼저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밀려왔어요. 저 정도로 살이 쪘다는 건 한 달 내내 누워서 먹기만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운동을 등록했다니 다행이긴 했지만 과연 제대로 다닐까 싶었죠. 입으로는 다음 주부터라고 했지만 그 다음 주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에게 안부 전화가 올 때마다 저는 슬쩍 물어봤어요. 현우야, 요즘 어떻게 지내? 다혜는 좀 어때? 그냥 그래. 운동은 잘 다녀? 살은 좀 빠지고 있어? 에이, 엄마, 그건. 아들은 대답을 피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만 들려왔죠.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한숨에 이미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아들의 한숨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결국 또다시 반찬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인가 싶었죠. 지난번에도 많이 찐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어요. 얼굴은 달덩이처럼 부풀어 있었고 몸은 좁은 현관을 꽉 채울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머리카락이 기름에 절어 떡져 있었어요. 며칠째 씻지 않은 게 분명했죠. 어머니, 오셨어요? 잠깐만요. 저 좀 씻고 올게요. 며느리는 서둘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들이 뛰어나왔어요. 엄마 왔어? 아유, 미리 연락하지 그랬어. 갑자기 보고 싶어서 왔다. 반찬 좀 가져왔어. 저는 냉장고를 열고 반찬통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슬쩍 아들에게 물었어요. 현우야, 다혜 왜 저래? 살이 왜 저렇게 많이 쪘어? 그게... 머리도 안 감은 것 같던데 운동 다닌다며 관리 안 해?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 쌓인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게... 다혜가 운동을 안 가. 등록만 해놓고 한 번도 안 갔어. 매일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내가 뭐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내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야? 저번에 난임병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 지금 상태로는 임신 절대 불가능하대. 살을 빼야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다혜한테 말했는데. 뭐래? 내일부터 한다고 하고는 매일 내일만 반복해. 나도 이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들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다혜야,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내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좀 빼야 할 것 같아. 아기를 가지려면 몸 관리가 중요하잖아. 운동 등록했다고 하지 않았니? 좀 힘들어도 운동 좀 다녀보고 하는 게 좋겠는데.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술이 삐죽 나와 있었어요. 눈빛에는 불쾌함이 가득했죠. 알겠다는 말과 표정이 완전히 따로 놀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어머니 생신이시잖아요. 저희가 생일잔치 크게 해드릴게요. 동네 어른들 다 초대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무슨 잔치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우리끼리 조촐하게 밥이나 먹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신인데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요? 제대로 해드려야죠. 아니야, 진짜 괜찮아. 요즘 누가 생일잔치를 그렇게 크게 해. 돈도 많이 드는데 그냥 가족끼리 외식이나 하면 되지. 어머니 안 돼요. 꼭 해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나 싶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반년 전에 동네 친구 복순이가 생일에 동네 잔치를 크게 했었어요. 마당에 천막 치고 출장 뷔페까지 불러서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었죠. 그날 복순이가 얼마나 으스댔는지 몰라요. 복순이 아들이 우리 현우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으니 그 이야기가 아들 부부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복순 어머니 생신잔치 하셨다면서요. 어머니도 동네에서 어깨 좀 펴고 사셔야죠. 제가 다 준비할게요. 음식도 제가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니, 그래도. 어머니, 저 이거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 효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부담스러워서 몇 번이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직접 내려왔어요. 아들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어른들께 인사를 했죠. 이장님,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 작은 잔치 준비했어요. 꼭 와주세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이 온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 버렸습니다. 이제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아들 부부가 저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은 거였어요. 야, 이 녀석아,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먼저 떠벌리고 다녀? 엄마, 다혜가 진짜 해드리고 싶대. 엄마 그냥 받아, 응? 아들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며느리도 전화로 다시 한번 사정했어요. 어머니, 제가 시집 와서 아직 제대로 해드린 게 없잖아요. 이번에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제 성의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살 빼라 운동해라 싫은 소리만 했었죠. 속으로 이 결혼을 못마땅해 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미안한 마음이 차올랐어요. 내가 며느리를 너무 박하게 대했나 싶었죠. 생일 전날 아들 부부가 내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풀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음식 준비를 했죠. 다혜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일 출장 뷔페도 온다며. 거기서 다 해줄 텐데 뭘 이렇게까지 해. 어머니, 출장 뷔페는 메인 요리만 가져오는 거예요. 반찬이랑 저는 제가 직접 해야죠. 정성이 들어가야 어머니 체면이 서시잖아요. 그래도 돈도 많이 들고 힘들잖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니, 저한테 어머니는요, 진짜 엄마 같아요.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걱정 마세요. 엄마, 다혜가 진짜 정성껏 준비했어. 야채도 좋은 걸로 사왔고, 전도 엄마 좋아하시는 거 다 준비했대. 그럼요. 동태전, 깻잎전, 호박전 다 할 거예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다 하려고.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내일 이쁘게 차려입고 손님 맞을 준비만 하세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오해했나 싶었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녘에 눈이 떠졌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주방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희 집은 오래된 구축 주택이라 주방이 별채처럼 마당 건너편에 따로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벌써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도와주려고 슬리퍼를 끌고 마당을 건넜습니다. 주방 문 앞에 다가가는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첨벙첨벙 물소리와 함께 무언가 투덜거리는 소리였죠. 저는 문을 열려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커다란 대야 안에 발을 담그고 서 있었어요. 대야 안에는 야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며느리는 발로 그 야채들을 비비며 씻고 있었습니다. 아, 씨바, 진짜 짜증나네. 내가 왜 이 늙은 년한테 이런 짓을 해야 되냐고. 진짜 더러워서 내가 별짓을 다 안 해. 욕설이 며느리 입에서 쏟아졌어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야채를 발로 문지르더니 옆에 있던 나물 반찬 위에 가래침을 뱉었어요.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휘휘 저어 섞었죠. 맛있게 쳐드셔라, 시어머니야. 망할 동네 할망구들도 맛있게 처먹으시고.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을 붙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죠.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켜고 문틈으로 들이밀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어머니! 저는 촬영을 포기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며느리가 대야에서 발을 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꾸더니 태연하게 말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저 지금 오늘 잔치에 쓸 음식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욕을 퍼붓던 입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요. 다혜야, 내가 다 봤어. 왜 채소가 담긴 대야에 발을 넣고 씻었어? 그리고 음식에 가래침을 뱉은 것도 봤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뭐? 내가 지금 문틈으로 다 봤다니까? 욕하면서 발로 야채 씻고 나물에 침 뱉는 거 다 봤어. 어머니, 진짜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니가 어두워서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새벽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다혜야, 거짓말하지 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대체 왜?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 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니 생신 음식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이 고생을 하는 건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다혜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저는 며느리가 드디어 잘못을 인정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며느리가 갑자기 옆에 있던 나무 도마를 집어들었어요.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나를 때리려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 도마로 자기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주방에 울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혜야!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만해! 저는 달려가서 며느리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 손을 뿌리치며 도마로 자기 머리를 또 내리쳤습니다. 퍽, 퍽, 퍽.
며느리가 괴성을 질렀어요. 이마가 찢어지며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붉은 피가 며느리의 얼굴을 타고 흘러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며느리는 도마를 바닥에 내던지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죠. 방금 전까지 발로 야채를 씻고 침을 뱉던 사람이 들키자마자 자기 머리를 도마로 내리치다니. 저는 평생 이렇게 기괴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여자가 대체 어떤 인간인지 그제야 진짜 얼굴을 본 것 같았죠. 며느리의 비명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아들이 뛰쳐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다혜야? 며느리는 아들을 보자마자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피 흘리는 머리를 감싸쥔 채 기어서 주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죠. 그때 며느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날 때렸어. 저는 그를 의심했어요. 아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봤죠. 엄마, 대체 왜 다혜를 때린 거야? 무슨 일이야? 뭐? 난 때린 적 없어. 저 애가 스스로 도마로 자기 머리를 내리친 거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가 왜 자기 머리를 때려? 아들의 표정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만 때리세요. 다혜야,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바로 그 순간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와 옥자가 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말수가 무슨 일이야? 비명소리가 들려서 왔어. 우리 밭일 나가다가. 어머 세상에, 말숙이 며느리 얼굴이 피가 왜 이래? 두 사람은 피투성이가 된 며느리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크게 울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뚱뚱해서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나셨어요. 이런 생일잔치 100번 하는 것보다 아이 하나 낳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랑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도마로 저를... 저 다 이해해요. 저라도 이런 며느리 싫을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저 애가 지어내는 거야. 며느리는 제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뚱뚱하고 나이 많은 죄죠. 어머니가 화내실만 해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제가 뭔 자격으로.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습니다. 복순이와 옥자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범인을 보는 것 같은 눈이었죠. 일단 피부터 닦아야 해. 병원 가자, 다혜야.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저 애가 거짓말하는 거야. 엄마는 손끝 하나 안 댔어. 하지만 아들은 대답 없이 며느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복순이와 옥자에게 다가갔어요. 복순아, 옥자야, 나 진짜 그런 적 없어. 저 애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린 거야. 내가 왜 며느리를 때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우리 밭일해야 해서. 맞아, 우리 이만 갈게. 나중에 얘기하자.
두 사람은 서둘러 대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마치 도망치듯이요. 저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부축해 차로 향했습니다. 저는 급히 따라 나섰어요. 나도 같이 갈게.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엄마는 안 가는 게 좋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다혜가 엄마 보면 더 힘들어해. 둘이 갈게. 현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저 애가 이상해. 자기 스스로 도마로 머리를 내리친 거라니까. 아들이 멈춰 섰습니다. 절 돌아보는 눈빛이 싸늘했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 아내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도마로 때렸다고? 누가 그런 짓을 해?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걸 내가 믿어야 해? 현우야, 진짜야.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해?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이 있어? 그럼 엄마가 며느리를 도마로 처지경이 되도록 팼다는 건 말이 되니? 현우야, 네가 못 본 거야. 그 애가 야채를 팔로 씻고 음식에 침을 뱉었어. 내가 다 봤다니까? 그래서 때린 거야? 아, 엄마, 제발 그만해. 지금 다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잖아. 일단은 나 병원 가야 한다고. 나중에 이야기해. 아들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차에 태우고 떠나버렸어요. 저는 먼지만 이는 길 위에 홀로 남겨졌죠. 그날 동네 잔치는 취소되었습니다. 출장 뷔페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졌죠. 동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했어요. 어떤 이들은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죠. 저는 억울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복순아, 나 진짜 안 그랬어. 며느리가 스스로 자해한 거야. 내가 왜 사람을 때려? 하지만 복순이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나 좀 바빠서. 누구 하나 제 말을 진심으로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더 심했어요. 저를 보면 대놓고 역정을 냈죠. 말숙이 너도 시집살이 심하게 당했잖아. 우리가 다 봤어. 그때 안타까워서 얼마나 혀를 찼는데. 근데 네가 더 심하게 굴면 어떡하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저는 며느리를 폭행한 악독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죠. 그날 아침 아들은 응급실에 며느리 치료를 대충 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인사 한마디 없이요. 그리고 그날 오전 11시쯤이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국에 사는 큰아들이었어요. 영상 통화였죠. 엄마, 생일 축하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화면 속에 큰아들 부부와 손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아휴, 고맙다. 다들 잘 지내지? 네, 엄마. 이번에 한국 못 가서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저희도 가서 직접 축하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 꼭 갈게요, 어머니. 괜찮아, 괜찮아. 너희 멀리 사는데 어떻게 와. 이렇게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손자들이 화면 가득 얼굴을 들이밀며 제잘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죠. 하지만 큰아들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아무 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정말요? 아무 일 없는 거 맞아요? 걱정 마. 손자들 얼굴 보니까 기운 나네. 저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어요. 손자들과 몇 마디 더 나눈 뒤
영상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죠. 엄마, 나야. 아까 영상통화에서 말 못한 거 있지? 아니, 없어. 왜 그래? 엄마, 나한테 숨기지 마. 지금 동네에 잔치한다고 했잖아. 근데 왜 집에 혼자 있어? 잔치는 어떻게 됐어? 그리고 엄마 눈이 부어있던데? 울었어? 아니야. 엄마, 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큰아들이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새벽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죠. 며느리가 음식에 침을 뱉은 것, 발로 야채를 씻은 것, 도마로 자기 머리를 내리친 것, 그리고 제가 때렸다고 거짓말한 것까지. 전화기 너머로 큰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 얘기 사실이야? 정말 재수 씨가 그랬어? 성훈아, 엄마가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근데 아무도 안 믿어. 현우도, 동네 사람들도. 알겠어. 엄마, 내가 알아볼게. 뭘 어떻게 알아봐. 넌 미국에 있잖아. 엄마, 일단 기다려. 내가 연락할게. 큰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대답했죠. 다혜는 좀 어때? 다혜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 그렇게 심해? 뇌진탕 증세가 있대. 그리고 코뼈도 부러졌어. 뭐? 코뼈가 부러졌다고? 엄마, 대체 어떻게 때린 거야? 도마로 사람 머리를 얼마나 세게 내리쳤으면 코뼈가 부러져.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화를 받아? 아들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막혔어요. 현우야, 엄마가 몇 번을 말해. 엄마는 손끝 하나 안 댔어. 저 애가 자기가 자기 머리를 때린 거라니까. 엄마, 제발 그 말 좀 그만해. 누가 자기 코뼈를 스스로 부러뜨려? 그게 말이 돼? 현우야, 넌 엄마를 못 믿는 거야? 그 여자가 미친 거야. 정신이 이상한 거라고.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나 받으라고 해. 엄마!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도 엄마 말을 믿고 싶어, 진짜야. 근데 자기 몸을 저렇게 스스로 망가뜨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뇌진탕에 코뼈 골절이야. 이게 자해로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러니까 저 애가 미쳤다는 거잖아. 정상이 아니라고. 엄마, 솔직히 말해봐. 둘이 싸우다가 좀 심하게 된 거 아니야? 엄마도 화가 많이 났을 수 있잖아. 다혜가 새벽에 뭔가 잘못한 거 보고 순간 욱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나한테는 솔직하게 말해도 돼. 뭐? 현우야,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그냥 둘 다 각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수십 년을 키운 자식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죠. 이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넌 엄마보다 그 여자를 믿는 거지? 그럼 됐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엄마 말 못 믿을 거면 연락할 필요 없어. 엄마, 그게 아니라. 끊어.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뜯어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고소장이었죠. 고소인은 송다혜, 작은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했어요. 경찰서에서 온 출석 통보였죠.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폭행범이 되다뇨.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저 다혜예요. 다혜야, 너 이게 무슨 짓이니? 어머니가 저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뇌진탕에 코뼈 골절이에요. 내가 언제 널 때렸어? 네가 스스로 한 거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는 거 아니니? 어? 어머니, 그렇게 끝까지 잡아 떼실 거예요? 어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와서 제대로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면 고소 취하해 드릴게요. 뭐? 무릎을 꿇으라고? 사과 안 하시면 고소 취하 없어요. 어머니 나이에 전과자 되시면 힘드실 텐데 잘 생각하세요.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죠. 잠시 후 작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현우야, 다혜가 나한테 고소장을 보냈어. 경찰서 출석하라는 문자도 왔고. 알아, 나도 들었어. 엄마, 다혜랑 장인어른 장모님이 완전히 화가 나셨어. 내가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엄마가 병원에 와서 사과하면 고소 취하한다고 했잖아. 엄마, 그냥 한 번만. 뭐? 너도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라는 거야? 엄마가 안 한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라고? 엄마, 그게 아니라, 일단 이 상황을 넘기려면, 그렇다고 직접 오시지는 말고, 전화로라도. 됐어. 내가 서울로 올라가마. 뭐? 병원 주소 알려줘. 내가 직접 가서 얘기할 테니. 엄마, 지금 오시면 더 싸움 날 수도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전화로. 싸움이 나든 말든 내가 직접 가야겠어. 이 억울함을 안고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 병원이 어디야?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병원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짐을 챙겼어요.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죠. 며느리가 있는 병원에 도착해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며느리가 누워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돈 내외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안사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딸 패놓고 뻔뻔하게 나타났네. 사돈, 저는 다혜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어서.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 우리 딸이 코뼈가 부러졌어. 뇌진탕이 왔다고? 그게 오해야? 사돈, 우리 딸이 생신 챙겨드리러 갔다가 이 꼴이 됐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팼소? 사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다혜가 스스로 자기 머리를 도마로 내리친 겁니다. 저는 손끝 하나 안 댔어요. 뭐? 뭐라고? 지금 우리 딸이 미쳤다는 소리야? 제가 새벽에 다 봤어요. 다혜가 음식에 침 뱉고 발로 야채를 씻길래 제가 뭐라고 했더니 갑자기 도마로 자기 머리를. 입 다물어요!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사실이라고요! 그때 안사돈이 달려와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이 미친년이 사람을 패놓고 거짓말을 해? 우리 딸이 왜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려? 너 콩밥 먹여버린다. 감옥에 쳐넣을 거야. 놔요. 여보, 그만해. 병원이잖아. 장모님, 진정하세요. 제발요. 박갓사돈과 아들이 말렸지만 안사돈은 제 머리채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세게 잡아당겼죠. 두피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 딸한테 사과해. 무릎 꿇고 빌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순평생 이런 수모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을 주어 안사돈을 밀쳐냈어요. 그리고 손이 먼저 움직였죠. 안사돈의 뺨을 힘껏 후려쳤습니다. 철썩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안사돈이 비틀거렸죠. 그때 침대에 누워있던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엄마 때린 거야? 미쳤어? 나도 때리고 우리 엄마도 때려? 며느리가 달려와서 제 멱살을 잡았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힘껏 밀어버렸죠. 그 육중한 몸이 균형을 잃었어요. 며느리는 뒤로 넘어지더니 바닥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으악! 다혜야! 내 딸! 아이고 내 딸! 아들이 달려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아이, 엄마, 그만해. 엄마 이러면 더 큰일 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작은 아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죠. 큰아들 성훈이었습니다. 현우야, 너나 그만해. 형이 왜 여기 있어? 한국에 언제 온 거야? 작은 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큰아들 성훈이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서 급히 왔어. 어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우리 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네. 아니요, 사돈 어른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속고 계신 겁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성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속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속다니! 큰아들 성훈이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현우야, 이것부터 봐. 성훈이가 화면을 작은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작은 아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무섭게 굳어갔어요. 영상이 끝나자 작은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노려보는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뭐예요? 뭘 본 거예요? 나도 보여줘요. 안사돈이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박하사돈도 옆에서 함께 화면을 들여다봤죠. 영상이 흘러가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안사돈의 입이 벌어졌어요. 박하사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죠. 영상이 끝나자 사돈 부부가 동시에 자기 딸을 바라봤어요. 다혜야, 이게 뭐냐? 응? 뭐가? 이걸 봐. 타혜야, 이게 진짜야? 네가 정말 그런 거야? 사태가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자 며느리가 핸드폰을 빼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죠. 아니야, 엄마. 저거 조작된 거야. 저 영상 가짜야. 바깥 사돈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며느리의 뺨을 세게 후려쳤어요. 철썩. 아! 여보! 인연이 미쳤나? 아니, 시어머니한테 누명을 씌워? 우리까지 속여?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해? 다혜야,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가 사돈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미친년이라고 했어. 콩밥 먹이겠다고 했다고. 큰아들이 보여준 영상은 저희 집 CCTV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 예전에 좀도둑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한국에 온 성훈이가 집에 CCTV를 달아줬었죠. 사설 경비업체 경보기와 함께요. 큰아들 성훈이가 제게 그날 새벽 일을 듣고 CCTV 영상을 찾아본 거였습니다. 영상에는 며느리가 스스로 도마로 자기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거죠. 사돈 부부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저희 딸이 이뤄낸 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사돈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이 며느리를 노려봤어요. 너도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어서! 싫어. 나 잘못한 거 없어. 저 영상 조작된 거라고. 가짜라고. 큰아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은 사설 경비업체 서버에 자동 저장됩니다. 조작 같은 건 불가능해요. 조작이 계속 의심되시면 법정에서 CCTV 가려보시죠. 작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눈빛이 완전히 식어 있었죠. 다혜, 넌 정신병원 가야 해. 정상이 아니야. 어머니 말이 맞았네. 네가 미친년이었어. 야, 우리 이혼하자.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뭐? 이혼? 싫어. 나 이혼 안 해.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난 이혼할 거야. 소송해서라도. 사돈들이 작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오서방, 제발 한 번만 봐줘. 다혜가 잠시 정신이 나간 거야. 치료받게 할게요. 사위,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난 잘못한 거 없어. 왜 다들 나한테 이래? 조금 전까지 저를 미친년이라고 불렀던 안사돈은 이제 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머리채를 잡아당기던 그 손으로 이제는 제 손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죠. 바깥사돈도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저를 콩밥 먹이겠다던 사람들의 꼴이 이렇게 됐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화장이 번져 얼굴이 엉망이 됐죠. 그 모습이 처량하기 짝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조금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음식에 침을 뱉던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저를 때렸다고 거짓말하던 그 입이 생각났으니까요. 이제야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작은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를 끝까지 믿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었죠. 저는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박힌 가시는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키운 자식이 며느리 말을 더 믿었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죠. 상처란 게 그런 거였어요. 용서한다고 해서 곧바로 아무는 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제 동네로 내려왔어요. 마을 어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의 전말을 설명했죠. CCTV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자해하는 장면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경악했어요. 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였죠. 그제야 제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죠. 결국 소송을 통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는 정신과 치료를 권고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며느리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죠. 큰아들 성훈이는 저를 미국으로 모시겠다고 했어요. 걱정이 된다며 자기 곁에서 사시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좋았어요. 정든 이웃들도 있고 손대 묻은 집도 있었죠. 낯선 땅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제가 너무 늙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후로 매주 저를 찾아왔어요. 직접 요리도 해주고 맛있는 식당에도 데려갔죠.
한동안 저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남은 날들만큼은 평온하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